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암울했었던 상황 중에 슬슬 고개를 드는 낙관론의 근거를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CPI가 정말 심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9시 반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또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좀 긍정적으로 나오기를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CPI를 얘기할 때 전년 대비 기준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예상치가 약 3.8%였는데요. 이게 실제로 3.5%로, 그러니까 이 예상치 자체도 생각보다 많이 낮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 4% 언저리만 나와도 추세가 반전되는 거니까 좀 긍정적이다 생각을 했는데 3.5가 나와 버렸습니다. 요거는 26년도 3월 달에 뭐 3.3% 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가 사실상 전쟁 초기라고 본다면 거의 전쟁하기 초로 이제 돌아갔다. 정말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앞서는 전년 대비였다면 이제 전월 대비로 보면 이게 좀 더 정말 심하게 잘 나왔습니다. 무려 6년 하고도 뭐 2개월에서 3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파란색 뭔가 풀이 돋아난 듯한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 아, 지금 20년 4월 달,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로 지금까지 6년이 넘게 전월 대비해서 물가가 무조건 거의 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란색의 기울기에 따라서 높낮이에 따라서 물가가 전월 대비 올라가는 정도만 차이가 있지. 그러니까 물가가 덜 올랐다, 더 올랐다, 뭐 이 차이만 있지. 거의 무조건 물가는 전월 대비해서도 오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인이든 뭐 주식이든 투자를 해야 될 이유기도 하겠죠. 자, 근데 제가 동그라미를 친 이 부분만 20년도 4월 달에는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집 밖에를 못 나갔으니까 이 디플레 공포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 그게 지금 최고 기록이었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마이너스 0.4%가 드디어 6년하고도 2개월 만에 나왔다. 지금 그 정도로 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이 중간 선거에서 이 인플레 보고서를 꼭 기억해달라. 이거 뭐 완벽하다. 엄청나게 또 칭찬을 하고 흐뭇해 했겠죠. 인플레 잡히는 거를 봐라. 이거를 선거에서 꼭 기억해달라. 중간 선거에 신경을 쓰는 모양인 것 같아요. 자, 이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하반기에 상승이 되기 위해선 거의 필수처럼 여겨졌던 물가 잡히고 유가가 잡혔어야겠죠. 근데 그거를 방해했었던데 이 금리 인상 기조에 앞선 CPI가 찬물을 한 바가지 찌끄렀을까요? 안 찌끄렀을까요? 당연히 찌끄럽겠죠. 한번 살펴보면 7월 달은 당연히 금리 동결 기조가 굉장히 강하고요. 80%가 넘어가고 제가 어제 9월 달 거를 보여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이 50%로 가장 높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야, 이 정말 너무 심하게 지금까지 인플레가 많이 일어났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달에 동결 확률이 어제 하루 전만 해도 23%였는데요. 하루아침에 42%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0% 가까이 올라오면서 금리 올려야 된다랑 지금 비등비등 대결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좀 긍정적으로 흘러갔다. 뭐 연말 기준으로 본다면 이게 CME 패드와치의 트레이딩 이제 베팅한 값인데요. 연말 기준으로 최소 2번 이상 인상할 확률이 어제까지만 해도 37%, 이 중에서 가장 높았었습니다. 근데 요게 한 10% 정도 줄어들고 한 번만 인상할 확률이 연말 기준으로 42.9%로, 그러니까 요거 한 번으로 지금 좀 낮아졌다. 근데 뭐 어떻게 될진 뒤에 갈진 모르죠. 이제 막 반전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가 심화된다면, 유가가 잡힌다면, CPI가 계속 꺾이는 기세라면, 글쎄요, 이게 좀 더 왼쪽으로 동결 확률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를 갖게 만드는 굉장히 좋았던 숫자였다. 물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 9시 반에 PPI가 과연 이 긍정적인 기세를 이어갈지, 이거는 뭐 6월 달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미 아마 데이터가 나와 있을 텐데, 근데 문제는 CPI보다 이게 더 급격하게 꺾이고 있었다라고 했었죠. 보통 뭐 인플레를 얘기할 때 2%가 돼야 된다, 3%가 돼야 된다 하지만 PPI는요, 여기 보시면 2.9, 2였다가 3이었다가 4였다가 5를 뛰어넘었죠. 6이었다가 6.5로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측치가 한 6.2% 정도로 지금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6.5에서 한 6.2 정도로만 좀 떨어지더라도 이 근처로만 오더라도 그래도 이런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하나의 기대를 했었던 케빈 워시의 연설이 있었잖아요. 은행위원회에서 어제도 했었고 오늘도 할 예정인데요. 사실 우리가 좀 기대도 했었고 주목을 받았던 케빈 워시의 연설은 실은 뭐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 CPI가 너무 잘 나와서인지 모르겠지만 좀 포커 페이스를 유지하고 표정 관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원론적이고 방어적이고 딱딱하게 연설을 했었다. 그래서 분명히 CPI 결과를 받아들고 이제 은행위원회 청문회를 갔을 텐데 CPI 결과 뭐 평가를 절하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일희일비하는 거 아니야. 하나의 데이터에 불과하다. 우리가 기대했던 얘기가 좀 아닌 것 같죠? 심지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 여러 얘기를 했었지만 지난 63개월 동안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인플레가 있었다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63개월 동안 높은 인플레. 여기서 기준은 2%라고 또 목표를 재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뭐 거의 몇 년간 5년이 넘게 높은 인플레를 나는 용납을 할 수 없다. 이거는 정말 나쁜 세금과 같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기존의 파월의 제도였던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게 있었죠. 예를 들어서 2%라고 하면 제롬 파월은 한두 번 튀어도 평균만 2% 정도 유지하면 돼. 뭐 이런 식이었다면 케빈 오씨는 이거를 정면으로 비판을 합니다. 한 번이라도 튀는 것도 나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얘기를 했어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튀면 안 되면 금리 인하 확률이 많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가 비판을 하더라도 나는 데이터랑 지표에 따라서 통화 정책을 결정할 것이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원했던, 기대했던 답변은 글쎄요, 거의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케빈 어시가 코인 관련해서 부정적인 발언도 있었다. 이 코인니스에는 좀 늦게 속보로 올라왔었는데요. 연준 의장이 암호화폐가 위기에 빠지더라도 나는 구제해주지 않을 것이다.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은행 하원 청문회 출석에서 암호화폐 관련 금융 위기 시에 연준의 개입 가능성을 묻자 구제 금융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 암호화폐를 포함해 특정 부분을 구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자 한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케비너 씨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누군가가 물어봤기 때문에 답변을 했겠죠. 그래서 반 크립토 인사 중에 그러니까 상원은 엘리자베스 워런이 있다면요. 하원 의원 중엔 셔먼이라는 54년생 한 71세 정도 되는 의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이 이제 공격을 하니까 그에 대한 답변으로 케비너 씨가 답변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많이 좀 익숙하신 분일 텐데요. 셔먼 의원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이 은행위원회라는 게 전통 금융, 그러니까 크립토에 지금 적들의 소굴로 들어가서 청문회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코인을 싫어하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싫어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이 사실상 거의 그림자 은행처럼 행동하더라. 이거 정말 못마땅하게 보겠죠. 근데 뱅크런 나오고 막 위기 터지고 하면 도와줄 텐가? 라고 물어보니까 그에 대한 답변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왜 물어봤을까요? 쐐기를 박는 거죠. 나는 반 크립토를 해야 되는데 이 케빈 오씨는 뭔가 친 크립토 같고 트럼프를 뭔가 친하게 지낼 것 같고 하니까 쐐기를 받고 이거 도와주면 안 돼. 지금 이런 질문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지금이 아시겠지만 클래리티가 통과하기 직전에 굉장히 예민한 시기입니다. 지금 하루 이틀 전에 그 독립기념일 이제 휴회에서 벗어나서 지금 의원들이 다 왔거든요. 다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7월 말 8월 초까지 정말 바쁜 시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건요. 이렇게 막 툭탁툭탁하고 막 싸우고 대화가 있어야지만 좀 공론화가 돼야 그래도 좀 대화가 되면서 풀어가는 거지. 그냥 조용히 있고 뭐 얘기도 서로 안 하고 비판만 하고 이러면 쉽지 않다.
그래서 예민한 시기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는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공론화가 되면서 주고받고 딜이 있는 게 더 좋다. 그래서 뭐 나쁘게 보면 맹공격이라 이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속 이런 얘기가 아마 앞으로 한 2주 정도 계속 나와야 된다. 툭탁툭탁 하면서 딜이 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보는데요. 자, 근데 또 하나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케빈 허씨를 앉혀놨는데 금리 인하를 안 하죠. 뭐 심지어 막 강경 발언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여유로울까? 예전에 제롬 파월은 관세 전쟁 때도 그러니까 이란 전쟁, 관세 전쟁 다 비슷하죠. 근데 그때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막 소송을 하고 난리를 쳤는데요. 케빈 허씨는 계속 지켜보고 있죠. 그는 잘할 거야. 뭐 믿음직스러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도 케비너 씨를 뽑아주기 전에 뭔가 딜이 있었겠다. 근데 이게 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본다면 왜냐하면 뭔가 딜이 있으니까 계속 지켜보고 있지. 트럼프 성격상 이게 계속 쭉 갈 거라고 보이진 않거든요. 뭔가 있었을 것이다. 그 딜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란 전쟁 중엔 유예 기간을 줬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본인도 이제 양심이 있으니까. 또 하나는 이건 추정이긴 한데요. 연준과 재무부가 뭔가 새로운 협약을 맺어서 사실 이 얘기가 지금 나온 게 아니고요. 작년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있죠. 돈이 잔뜩 있습니다. 그거를 재무부에서 빼올 수 있는 뭔가 협약이나 약속이 있었으면 좋겠다. 실제로 예를 들면 한 작년 4월이었나요? 이 달러 스왑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중동이나 아랍에미레이트나 이런 데서도 달러를 원했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원래는 재무부가 자기가 있는 돈을 갖고 그냥 주면 되거든요. 스왑 맺으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재무부가 연준과 한번 뭐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연준의 대차대조표에 있는 돈을 끌어와서 그걸로 중동이나 달러 수합을 할 때 주겠다 뭐 이런 비스무리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연준의 대차 돈을 쓰면 있는 돈을 쓰는 게 아니라요. 연준은 돈을 찍어서 줍니다. 그러니까 대차대조표가 스왑을 할 때 올라가요. 그래서 야, 이거 한번 연결을 해보시면 케비너 씨도 최근에 그 통화 정책을 위해서 인공지능 TF 뭐 여러 부서를 만들었는데 그중에 대차대조표 TF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게 좀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뭐 구체적인 정황은 없지만 뭐 금리 뭐 아직 떨어뜨리진 않고 있지만 대차대조표를 재무부가 사실상 이용을 하게 된다면 그게 뒤에서 이제 돈을 푸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딜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기준금리보다는 레포금리는 연준이 좀 간접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레포금리를 정책금리로 활용하면서 요걸로 정책을 좀 결정하자. 뭐 이런 딜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뭔가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다. 여유롭게 참아주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뭐 언젠가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는데요. 뭐 이란 전쟁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금방이라도 엎어버릴 것 같은 트럼프가 또 한번 다급한 손짓을 한 게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 보셨을 텐데요. 일단 호르무즈에서 통행료 20%를 걷겠다. 내가 수호자가 되겠다. 이게 하루 만에 없던 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중동 투자 협정으로 대체한다는 말을 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중동 국가들이 나에게 돈을 미국 쪽으로 투자를 할 거니까 그걸로 이제 없던 걸로 하겠다. 통행료 받은 걸로 하겠다. 뭐 퉁치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동 국가에서 돈을 준다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나중에는 뭐 협약을 맺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트럼프의 주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통행료 20% 걷겠다 하면서 다시 미사일을 쏘고 하니까 유가가 또 10% 넘게 어제 올랐었죠. 그러니까 국제사회도 반발하고 뭐 걸프, 그 중동 국가도 반발을 하고 미국 자체에서도 항행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과도 배치가 되니까 사실상 이거는 말이 안 됐었죠. 그래서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됐다. 뭐 타코의 일환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알아보니까요. 사우디,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와 다 통화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화를 한 다음에
번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하는 말이 여러 계획 중에 통행료 20% 받는 것도 여러 계획 중에 하나였어. 라고 백악관에서도 얘기를 하고 트럼프도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뭐 작은 타코가 나와서 조금은 그래도 안도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온 것 같고요. 그 뒤에 바로 나왔던 타코 발언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근데 이 타코가 좀 무시무시한 느낌인지 아니면 뭔가 어르고 달래는 느낌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인니스에도 나오더라고요. 트럼프가 이란 협상 복귀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교량과 발전소를 타격시켜버리겠다.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지 않으면 다 부숴버릴 거야. 내일 또 부숴버릴 거고 모레도 강력히 타격할 거고 다음 주에도 교량과 발전소를 해서 아주 나빠질 것이다. 다 파괴하겠다. 뭐 존재 자체가 사라질 것이다. 언뜻 보면 무섭게 들립니다. 그러면서 이 군사작전이 내가 그만이라고 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근데 은근히 또 이란을 칭찬하는 얘기도 하네요. 이란 전력이 비록 크게 약화됐긴 하지만 여전히 반격 능력이 남아있다며 이란을 위대한 복수에 비유했다. 야, 흔들흔들하지만 그래도 좀 친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는요, 진짜 공격하려면 사전 경고 없이 그냥 펀치를 날리면 되겠죠. 지금 뭐 다음 주에 하겠다, 내일 하겠다, 모레 하겠다는 진짜로 치고 싶은 마음이 없구나. 저는 또 한 번의 타코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굴욕도 당한 것 같아요. 진작에 좀 이렇게 잘 풀어가면 좋을 텐데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뭐 굴욕도 당하는 것 같은데요. 이 기사는 아까 앞선 타코 발언이 나온 이후에 이란이 답변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국의 협상을 먼저 요청하지 않을 것이다. 안 나오면 너네 쳐들어간다 하니까 싫은데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호르무즈 남쪽 항로도 폐쇄해야 된다. 자꾸 오만 이쪽으로 해서 뚫려가지고 몇 개 막 지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도 막아버려라. 트럼프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제 쫓기고 있는데 참 아픈 부분만 노리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은 타코 발언이 나와야 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요. 다시 한번 타코가 안 나오면 어떤 결과를 맞아들여야 될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CPI 아까 그 좋던 거 다시 올라가야 되고 유가 다시 올라가야 되고 그러면 주식과 코인은 다시 떨어져야 되고 그러면 뭐 중간 선거에도 안 좋은 영향 이거 그냥 다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타코가 안 나올 시에는 뭐 받아들이고 레임덕 온다. 뭐 오케이 하면 모르겠는데 글쎄요. 그거를 받아들이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7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 한국 시간이었죠. 대국민 발표를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란 전쟁 관련 내용도 나오겠지만 지금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트럼프 입장에서 이란 전쟁이 중요할까요? 중간 선거가 중요할까요? 선거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대국민 연설의 주요 포인트는 아마도 2020년도 대선 때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연일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투표 기기가 문제가 있었다든지, 뭐 해킹을 당했다든지, 누가 낙선 운동을 시켰다든지 여러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겨야 되고요.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됩니다. 이란이 뭐 핵을 쏘든지 호르무즈를 막든지 그거는 본인들 독립을 하든지 본인 사정이지 트럼프 입장에서는 선거가 훨씬 중요하다. 근데 중간 선거가 이제는 미룰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CPI 떨구고 이 체감 물가를 낮추는 거 어느 정도 전쟁 이후에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 그래서 세이브 액트도 압박을 하고 그러니까 그 선거 전에 이 좀 신분 확인을 강화하는 전략이죠. 그게 지금 상원에서 막혀 있는데 요것도 좀 압박을 하고 또 앞으로 지면은 중간선거 본인이 보기에도 이대로 가면 질 가능성이 높다고 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높고요. 상원은 미세하게나마 공화당이 우세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아무튼 지면은 불복할 수 있는 명분 쌓기를 하기 위해서 또 이 부정선거 쪽을 이렇게 좀 많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중간 선거가 훨씬 중요하다. 지금 이란 전쟁을 논해야 될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을 진단해 보면요. 출처가 너무 많아서 오른쪽 위에 써놨는데
전체 지지율이 40% 밑으로 떨어졌어요. 취임 초의 50%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그렇게 바이든이 떨어지고 욕을 먹던 게 바로 인플레 대응, 경제 전반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라고 하는데 바이든은 훨씬 높았던 겁니다. 인플레 대응이 지지율이 22에서 30%, 경제 전반은 29에서 37%,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반이민 정책이 이제 점수를 평가할 때 45%로 상대적으로 선전을 했다라고 하지만 이것도 이제 본인들의 지지자들이 선전을 해주는 거지 사실 중간 선거라든지 이런 거는 중도층을 잡아야 되잖아요. 중도층은 이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 경제 내놔라. 나 돈 먹고 살기 힘들다. 요거를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민 쪽은 뭐 선전을 했다라고 하지만 선거에는 막 큰 중도층을 잡기엔 부족하다. 그리고 정당의 신뢰도도 경제적으로 보면 지금 2010년 이후로 처음으로 민주당이 공화당을 앞선 상황이다.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한번 맺어보자면요. 매크로 환경은 서서히 긍정적으로 반전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단, 이란전이 종전이 되면서 체감 물가가 눈에 띄게 하락하지 않는 한 트럼프의 중간선거 패배와 레임덕은 물론 코인 시장에도 그리 좋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힘든 와중에도 여기까지 오셨다면 포기하고 떠나시기보다는 7월 중에 벌어질 각종 매크로 변수와 이란 종전, 그리고 클래리티 추진 여부를 지켜보면서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